자, 조선 후기인데요. 조선 후기 제목을 신분제 변동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선 전기 때 실제 신분제도를 볼게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양반,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는 이제 비약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다. 양반의 수가 제일 늘어난다는. 양반이. 양반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 근데 아까 전에도 제가 이 얘기 때문에 계속 그걸 길게 했는데, 이렇게 양반이 숫자가 늘어나면 양반들의 특권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이 아니라고. 자, 한번 볼게요. 양반이 있고요. 여기 중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상민이 있고 여기 천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양반이 제일 많고 상민이 천민이 제일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천민이 가장 많다는 건 아니죠. 숫자적으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아요? 상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신분제도라고 생각하시고. 자, 근데 문제는 양반의 숫자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 때. 근데 이게 우리가 전에 수치 체제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공명첩 같은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공명첩, 납속책 뭐 이런 것들이 발급되면서 신분을 사는 사람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죠. 이것 때문에 뭐도 있었냐면 우리 군역의 문란도 문제도 생겼죠.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어가지고 양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뭐 공명첩, 납속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양반의 수가 증가했어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뭐 대구, 특히 뭐 울산 이런 지역은 양반의 수가 70%를 넘는 전체 인구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면 더 이상 신분제도는 유지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최상층 신분이 70%다. 그건 신분제도가 아니죠. 그게 무슨 신분제도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껍데기? 껍데기 맛있는데. 소주 안주는 최고입니다. 껍데기가. 밀가루 찍어서 먹으면 아주 뭐 완전 맛이 가버리죠. 아, 밀가루래. 콩가루. 아,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신분제가 껍데기다.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신분제도. 왜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반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게 무슨 신분제도예요? 양반한테 인사하다가 목 부러지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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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다녀야 돼요. 중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천민의 숫자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어. 실제로 이 공명첩이나 납속책을 제일 많이 발급받았던 사람들이 중인들이거든요. 왜냐면 중인들은 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급받아도 양반이 되는 거죠. 숫자가 감소한다.
수적 감소가 일어난다. 죄송합니다. 절대수 감소. 그럼 이제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중인의 숫자도 감소하고 상민의 숫자도 감소하고 천민의 숫자도 감소하는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느 계층의 수적 감소가 가장 문제예요? 왠지는 아시죠? 얘네들이 감소해버리면 세금을 걷는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스를 한번 쳐볼게요. 이 상민의 수적 감소, 얘네들 이게 수치 대상원이 줄어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수치 대상원이 감소. 그럼 수치 대상원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겠죠. 이 국가 재정의 위기, 국가 재정의 악화,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의 악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뭔가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극복 대책. 하나씩 하나씩 잘 보세요. 되게 재밌으니까. 첫 번째 영조 때인데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1774년 영조 때예요. 영조 때 어떤 제도를 발표하냐면 엄마 신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즉천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아까 전에 아빠가 있고 애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아빠가 노고 엄마가 비면 얘는 당연히 노죠. 그 다음에 아빠가 노고 엄마가 농민이면 얘는 또 노라고 그랬어요. 일천즉천에서. 아빠가 농민이고 엄마가 비면 이건 또 노죠. 이게 일천즉천이었죠. 근데 노비종모법은 뭐냐면 이 케이스 두 번째의 경우 엄마 신분을 따라서 이 노비의 신분이 농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으로 그래프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이 수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를 조금이라도 일로 올려서 수치 대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비의 수를 줄이고 상민의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겠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중인도 줄어들고 상민도 줄어들고 천민도 줄어들어요. 뭐 이런다고 해서 상민의 수가 그 조선 전기보다 더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절대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게 노비종모법인데 한자로 보면 얼핏 보면 천자수모법이랑 한자가 비슷하게 해석돼요. 천자, 천민의 자식은 수모, 엄마를 따라간다. 근데 이때는 엄마 주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비는 종모, 엄마를 따라간다. 이 종모는 엄마 신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가는 거래요? 신분을. 이게 영조 때고요. 1774년이에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종모라는 게 엄마 신분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가 1774년에 노비종모법이 시행되고 나서 실제로 상민의 수가 많이 증가해요. 물론 조선 전기 때보다 증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노비들이 많이 실제로 상민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비종모법은 노비를 뭐화시키는 거예요? 상민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볼 때는 아니 이 두 번째 케이스가 아까 전에 지금 지웠던 이 두 번째 케이스가 뭐 얼마나 많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잘 보세요. 그림을 그려드릴 테니까. 얘예요, 얘. 자, 우리 할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노예요.
할머니가 농민이었어. 근데 이때는 일천직천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6명의 애들이 태어났어. 우리 엄마 포함해서. 응? 자, 볼게요. 뭐 큰아빠도 있어. 큰 이모야. 우리 엄마가 있어. 자, 작은아빠.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이모. 그 다음에 막내 이모 이렇게 있어. 이렇게 6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만 보는 거야. 이거 다 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빠는 노야. 엄마도 비거든. 엄마가 비잖아. 일천직천이니까. 엄마가 비야. 결혼했어. 5명을 낳았어. 나 포함해서. 이건 빨리 합시다. 그냥 이렇게 써. 나 포함해서. 나도 노야. 그렇죠? 근데 이 노비종모법이 딱 발표됐어. 근데 우리 할머님이 살아있어. 이러면 우리 할머니가 이 6명을 다 풀려버려. 직접 가서 주인한테 다 데리고 오지. 얘는 노가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낳은 애들이 또 있다고 보죠. 뭐 또 있다고 보면 큰님 뭐 이거 여자 뭐 있다고 보단 말이야. 이게 풀려나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할머니 하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급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급되니까 이게 사실상 풀려나는 노비가 엄청나요. 증조 할머니가 농민이면 더 좋아.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소급 적용된다. 실제로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해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사료로 막 이렇게 식지게 텍스트로 그냥 구성돼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뭔지를 못 찾는 거예요. 실제로 노비종모법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비들이 풀려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비가 뭐화돼 버리는 거예요? 상민화되죠. 몇 명이겠어요? 노비가 상민화되는 게. 결국 이 노비종모법은 소급 적용된다. 그래서 많은 수의 노비가 상민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된다. 노비종모법도 실컷 수업해주고 이걸 이렇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료가 분석이 안 돼서 이게 노비종모법인지를 몰라. 막 이게 텍스트로 돼 있으니까. 막 할머니가 원래 농민이었는데 뭐 이렇게 나 읽으면 뭐라는 거야, 씨, 막 이렇게 돼. 읽고 노비종모법을 못 찾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좀 되게 중요한데 공노비가 해방돼요. 1801년이 되면 66,000명. 이게 숫자를 정확히 써줘야 되거든요. 공노비 66,000명이 해방돼요. 이게 언제냐면 순조 때거든요. 1801년. 정조가 1800년에 죽어요. 나중에 이건 배울 텐데. 근데 이게 공노비 66,000명을 그냥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냥 상민화 시켜 준 건데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국가 스스로 신분제 붕괴를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되면 이제 정부에서는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이해되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수업하고 있는데 배고프대요. 그래서 그럼 식사하면서 수업 들으세요. 그래서 절반이 식사하면서 막 수업을 들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럼 식사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명분이 없다고 이렇게 되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지가 풀어주고 지가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 이제. 신분제를 지켜라 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신분제가 붕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이 이후에 신분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없어요. 그렇죠. 명분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의미가 중요하죠. 근데 정리를 해보면요, 이 극복 대책을 하나로 탁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노비의 수를 줄이고 노비들을 뭐화시켜서 상민화시켜서 국가 수치 대상원을 확보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 확대시키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이게 상민의 숫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념이 그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자, 문제 틀어볼게요. 가자료래. 그냥 자료를 읽고 있는데 이런 게 막 나왔어. 뭐 할머니가 뭐 농민이었는데 뭐 할아버지는 원래 노였고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이게 하는데 노비종목법이야. 근데 발문에 이렇게 나왔어. 다음 제시된 사료가 시행된 목적, 시행된 이유가 뭐냐? 이걸 시행한 이유가 그렇게 물어봤어. 이걸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응? 말을 멋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 부분을 얘기해줘야 돼. 이 부분을.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게 선지에 깔리면 그걸 답으로 골라야 돼.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니면 숙지 대상원의 확대. 그러니까 이게 개념상 연결이 안 되면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상한 게 답이 돼 버리는 거지. 왜 노비 종목법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답이 국가 재정 확충일까? 그러니까 노비 종목법의 시행 목적은 결국 국가 재정 확충에 있는 거죠. 수치 대상원의 확보. 순조 때 공노비 6만 6천 명의 해방. 역시 국가 재정 확충 이런 데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연결시켜놔야 돼. 그래서 노비종목법이나 공노비 6만 6천 명 해방이 나오면 국가 재정 이거와 관련돼 있지 라고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는데,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치 체제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 시험 문제는 20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분제도를 낸다고 봅시다. 20문제 중에서 신분제도를 낸다면 신분제도를 2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그렇죠? 신분제도가 나온다면 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문제는 조선 후기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럼 그 전에 배웠던 건 그냥 배우는 거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 조선 후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물론 고려시대의 신분제를 낼 수도 있겠죠. 뭐 있는데 제 얘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신분제도 문제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조선 후기 신분제도가 높게 출제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양반서부터 보는데, 자, 양반의 수가 증가합니다. 응? 자, 이렇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 뭘까요? 바로 가보면 특권이 축소되겠죠. 양반들의 특권은 없어져요. 그럼 이 특권이 축소되면 양반들은 살기가 어렵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양반의 수가 증가되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양반의 수가 증가하면 양반들이 이 수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반들이 이 자신들이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질 수 있도록 지네가 노력을 해요. 양반들이 힘이 없어지거든요, 조선후기 때.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양반들의 자기도태 모순이라고 해요. 양반들이 자기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모순을 발생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걸 아직 안 배웠는데 정치로 보면 붕당 정치가 변질돼요. 조선 후기가 되면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한 당이 모든 관직을 다 차지하려고 해요. 다른 당을 주지 않고. 원래 처음에 붕당 정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 당을 정치적 파트너십으로 인정하고 상대 당을 가지고 같이 정치적으로 의논해서 상호 견제 비판을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거거든요. 붕당 정치라는 게 원래. 근데 붕당 정치가 조선 후기로 가면 변질돼요. 그래서 스쿼어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10대 빵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당이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돼? 뭐 민주당이다. 그럼 민주당이 다 차지하는 거야. 다른 당은 하나도 안 주고. 이게 10대 빵의 스쿼어예요. 이걸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고 해요. 아직 정치사를 안 배워가지고 지금 일로 오니까 좀 어려운데 써보면 이걸 붕당 정치의 뭐라고 해요? 변질이라고 해요. 이거를 일당 전제와 추세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뭔지 한번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실제로 이제 중인이나 상민들이 막 양반이 되니까 양반의 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반들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을 지네들이 커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네들이 연합을 해서. 근데 지네들끼리 이렇게 분열돼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네들 스스로 양반의 힘을 약화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러고 나서 양반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얘네들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지지. 이게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얘네들만 이제 좀 잘 사는 양반이 돼요.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소수의 양반들, 권력을 잡고 있던 얘네들이 정치사를 공부하다 보면 서인 노론들이에요. 노론들. 그러니까 이 노론들만 이제 힘을 갖고 나머지 뭐 소론, 그다음에 남인들 얘네들은 관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몰락해버리죠. 다 뭐 한다고요? 다 몰락해요. 이렇게 이제 소수의 양반, 권력을 잡은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벌혈 양반이라고 불러요. 무슨 양반? 이거 다른 말로 권반이라고도 해요. 권력을 가진 양반. 권반이에요. 그리고 이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네들은 이제 고향에서 그냥 겨우 양반으로서의 그 어떤 체신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직은 없고. 왜냐면 할아버지도 관직을 못 얻었어. 아버지도 못 얻었어. 나도 못 얻었어. 그러면 그냥 양반이라는 허울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동네에서 좀 기침이나 좀 해가면서 그냥 사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향반이라고 해요. 그래도 이 향반들은 자신의 고향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살고 있던 양반들. 얘네들은 관직이 없으니까 노래갈 고향도 없어. 그럼 그냥 몰락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일반 상민과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양반들. 얘네들을 잠반이라고 해요. 벌써 이름이 그죠? 느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자, 이 벌혈 양반서부터 향반, 잔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이걸 뭐라고 하면 양반의 계층 분화라고 해요. 우리 농민의 계층 분화도 일어났었죠. 농민의 계층 분화는 우리 이항법 할 때 배웠잖아요. 40, 160. 근데 이것도 10방. 이러면서 계층 분화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농민도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양반들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어.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농민들 중에 양반들보다 잘 사는 농민이 생기겠네. 제가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원래 돌쇠인데 얘가 광작했어. 그래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세라티 타고 다녀. 스카이 싱싱을 타는 양반이 있어. 싱싱 타고 다녀. 막 이렇게. 근데 마세라티 타는 돌쇠랑 만나. 그럼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는 돌쇠가 내려서 스카이 싱싱을 타는 양반한테 인사를 할까? 아, 이게 힘들어. 인사를 안 한다고. 이러면 이제 신분제도는 진짜 무너지는 거야. 응? 그리고 스카이 싱싱을 타고 다니는 양반도 마찬가지야. 이러고 타고 다니다가 야,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이러기가 좀 쪽팔려. 왜? 그냥 가버리니까. 이걸 타고 못 쫓아가거든. 양반의 계층문제. 자, 우리가 그럼 전에 배웠던 이항법의 개념을
추가시켜 보면 이항법에 의해서 농민의 계층 분화가 일어났어요. 양반도 계층 분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맞물리면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신분과 경제력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신분제도는 깨진 거거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마세라티를 타는 돌쇠, 스카이 싱싱을 타는 최진사. 이러면 이건 깨져버린 거야. 신분과 경제력의 뭐? 불일치. 신분과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반들 입장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양반들이 이렇게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나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해서 뭔가 밑에서 쳐 올라오는 애들을 이렇게 차단시키면 그나마 좀 자기네들 세력이 유지가 되는데, 지네들끼리 이러고 있으니 분화가 돼버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돌쇠가 인사를 하지 않거든. 그럼 이게 한번 인사를 하지 않으면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 전염이 되거든. 돌쇠가 인사 안 해? 그럼 철새도 인사를 안 해. 먹새도 인사를 안 하고 다 인사를 안 하게 된단 말이야. 이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이게 양반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들은 이제 이런 모습도 나타나거든요. 자, 이 벌열 양반들을 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원래 우리 조선의 양반은 사족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 지역적 기반이 살인 때부터 이 향촌에 있었어요. 그래서 향촌과 이 중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었거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관직을 못 얻었다. 그러면 이제 고향에 낙향을 해서 좀 고향에서 공부도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아니면 자식이 올라오거나 뭐 이런 이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벌열 양반의 경향 현상이라고 그래. 이게 이제 서울로만 경화 벌열이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에 사는 양반들은 더 이상 양반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어. 권력이 없고.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경화 벌열 현상이라고 하는데, 서울로 모이는 거야. 그리고 서울과 향촌에 지방이죠. 향촌의 유기적 관계는 깨져버리게 돼.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양반만 벌열 양반이에요. 그리고 뭐 지역에 사는 양반과 서울에 사는 양반이 유기적으로 연합을 하거나 이러지 않죠. 그냥 다 끝 단절돼 버린다. 조선 전기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요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우고 중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중인은 신분 상승 운동을 일으켜요. 일단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얼굴 보세요. 자, 여기가 중인이에요, 제가. 근데 상민 중에도 얘가 된 애들이 있죠. 아까 전에 마세라티 타던 돌쇠는 공명첩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얼마 안 하는데 한 20억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중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밑에 계속 올라가네, 위로? 그럼 얘네들도 뭔가 입장 정리를 해야지,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신들도 뭔가 좀 신분 상승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왜냐면 밑에 있던 애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네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이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전개돼요. 근데 이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이거든요. 이거를 설과 좁은 의미의 중인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일단 설의 신분 상승 운동서부터 좀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서울의 신분상승운동은 성공을 해요. 서울들은 실제로 신분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서울들도 조선 후기 때는 많이 생겨나요. 이거 성공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이 성공하는 요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두 개로 나누는데요. 일단 영조 때 언제? 영조 때가 되면 통청윤음이라는 게 반포가 돼요. 일단 쓰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용어는 통청윤음이라는 게 반포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설명을 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신분 상승 운동 중에서 허통 운동과 통청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용어가. 그럼 허통이라는 건 뭐냐면 문과 응시를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허통 운동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누구만 하는 거죠? 서울들만 하죠. 중인들, 좁은 의미의 중인들은 허통 운동을 할 이유가 없죠. 문과 응시가 이미 허용되어 있으니까. 문과 응시 허용. 이게 허통 운동이요. 두 번째는 통청 운동이라는 거예요. 통청이라는 것은 청요직 진출을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 관직에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거든요. 중요 관직에 좀 앉을 수 있도록 해달라. 중요 관직 진출 허용. 이런 게 허통과 통청이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남자 종을 노고 여자 종을 비라고 하는데 여자 종을 보고 국사에서 비 이러진 않거든요. 그냥 노비. 남자 종을 노비 그냥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건 잘못된 용어죠, 원칙적으로. 근데 우리가 국사에서 허통과 통청도 마찬가지예요. 구분을 하지 않는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근데 선생님 이걸 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도 모르고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종을 노, 여자 종을 비. 근데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남자 종과 여자 종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구분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이 얘기는. 이런 게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중인 배울 때 설이 있었죠. 이게 중앙관청의 설이에요. 그 다음에 향리는 지방관청이죠. 근데 이게 구분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진주밀란 이런 거 조선 후기 때 일어나는데 거기 사료들을 보면 진주 지역의 서리들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주 지역에 어떤 서리가 있어? 향리지. 근데 구분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청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들의 뭐 문과 응시 금지를 허용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중요관직 진출을 허용해 주는 것을 같이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통청이라는 말 안에는 허통과 통청이 같이 들어있다. 구분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를 영조가 반포한 거예요. 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하는 말을 윤음이라고 해요. 뭐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임금이 허락해 주면 윤허해 주는 거야. 예, 윤음이라는 건 임금이 말하는 소리, 이게 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통청윤음을 반포했다는 것은 영조가 서울들의 중요관직 진출, 그 다음에 문과 응시 허용,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겠다고 반포를 한 거예요. 이 이후에 서울들의 관직 진출이 활발해져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정조 때 완전히 전성기가 일어나죠. 이 서울들의 전성기가. 이 정조 때는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기도 합니다. 이 규장각 검서관이면 당연히 청요직이고요. 이때 당시에 정조 때 규장각이 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왕의 비서기관이기도 하고 뭐 경연을 담당하고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규장각이라는 곳, 그러니까 정조 때 이 규장각은 되게 대단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돼요. 이게 이제 사품벼슬로서 완전한 청요직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직인데
검서관에 등용되죠. 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된 인물들을 시험 문제에서 물어봐요. 이름을. 짜증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정치사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 거기에 이제 볼륨이 생겨요. 이게 그냥 지금 이렇게 공부하니까 주제별로 공부하니까 생뚱맞게 이 사람 이름이 펑 나오는 것 같은데 정치사부터 배우다 보면 이 사람을 반복해서 듣게 된다고. 이 사람이 박재가야. 누구라고요?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런 사람들이 서울 출신인데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에 등용됐던 이들입니다. 실제로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은 어떻게 된다? 성공을 거둔다. 이게 성공을 거두는 거죠.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일화 좀. 박재가를 규장각 검서관에 이제 정조가 임명을 하고 박재가를 이제 출근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노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궁에 누구를 출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서울을 궁에 출입시킬 수 있냐는 거야. 이 규장각이 국립왕실 도서관이거든요. 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노론들이 하는 작태가 이런 거거든요. 박재가 출근하는 동문이 있었는데 이 동문을 십자로 해가지고 다 못질을 해서 막아놔요. 안 열리게 지각하라고. 근데 이거를 이제 돌아오면 한참 걸리거든요. 궁궐이 크잖아요. 경복궁이. 그러니까 이제 지각하라고 이걸 막아놓은 거야. 근데 도승지였던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이 정조 때 도승지가 이제 홍구경인데 홍구경이라는 사람이 이게 감이 이상하니까 얘가 홍구경이가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 감이 이상하니까 이걸 미리 딱 가서 봤는데 못 지르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정조한테 알렸어 미리. 그러니까 정조가 화가 확 난 거야. 홍구경이 도승지야 비서야. 자기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조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갔어요. 그 동문에. 그래서 그 못을 자기가 직접 빼요. 박재가한테 얘기 안 하고. 박재가 출근을 시키려고. 그리고 이제 정조가 박재가가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동문 밖 저 너머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편전으로 들었다는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사가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조가 뽑은 건 무엇일까? 정조는 못을 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역사학자들이 얘기할 때 정조가 시간을 두고 좀 살았다라면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을까. 기본적으로 정조는 신분제도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신분제도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편전회의 때 그날이에요. 그날 편전회의 때 이제 노론들이 와서 박재가 이렇게 무사히 출근하고 뭐 정조가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를 또 들었을 거 아니야 노론들이. 노론들이 쉬발 또 이러고 있었던 거야. 말은 못하고 왜 뽑아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조가 했던 워딩입니다. 워딩 이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정조가 그러니까 경들은 짐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정조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매번 얘기하는데 왕의 워딩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경들의 생각은 짐과 많이 다른 것 같다. 나는 소, 돼지를 잡는 도살업자도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재상으로 등용시킬 자신이 있다. 근데 경들은 나랑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근데 마지막 워딩이 최고죠. 나를 막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워딩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저는 완전히 엮인 거예요. 이런 건 안 돼. 이런 건 워딩이 아니야. 알겠어? 그것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걸 워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경들의 생각은 짐과 다른 것 같다. 말을 이렇게 해야지. 응?
길이길이 남게. 응? 소대지를 담는 백정들도 나라의 이익이 된다면 나는 재상에 등용시킬 자신이 있다. 신분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진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조가 쓴 일성록이라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조가 맨날 쓰는 말이 있어요. 업무가 끝나면 규장각으로 막 달려가는 거야. 누구 만나러? 얘네들 만나러. 그러면서 얘네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박재가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수준이 맞으니까. 정조가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 얘 얘기를 들어주겠어? 맞장구를 누가 쳐주고? 얘네들이나 쳐주는 거야. 얘네들은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니까. 응? 그리고 정약용, 타산. 그걸 초계 문신제로 발탁해서 바로 정조가 옆에 딱 두죠. 왜? 얘기할 사람이야. 얘는 정조는. 정약용을 보고 바로 알아봤대잖아. 한눈에. 제가 매번 얘기하는 고수만 고수를 알아봐. 정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알아봤대. 정약용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조선 초기 세종 때만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종 때. 우리 아까 전에 친구분께서 얘기하셨던 장영실도 마찬가지죠. 장영실이 세종 때 태어나지 않았다면 장영실은 없었을 거예요. 왜? 발견을 못했을 거거든. 장영실의 그 놀라운 능력을 발견을 못했을 거라고. 세종이니까 발견을 해낸 거지. 정조 때만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조선 후기에 유능한 학자들 제일 대표적인 게 다산 정약용이죠. 그건 왜 그럴까요? 세종 때와 정조 때만 유능한 학자가 탄생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왕이 알아보는 거예요. 훌륭한 인물들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리더의 덕목은 인사거든요.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 응? 나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21세기의 워딩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좀 말하기 죄송스러울 정도로 저렇게 비참하게 계신 겁니다. 그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나는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지 않는다.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건 아니올시다예요. 정말. 국가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자기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서 국가를 운영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죠. 그리고 옆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응? 그래, 그렇게 되는 거지. 정조가 정약용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예요? 정약용이 시도 때도 없이 지적질을 해서 그래요. 정조한테 지적질을 누가 하겠어요? 정약용 정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응? 그 머리 정도 되니까.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정조가 보니까 얘 말이 맞아. 정조는 또 놀랍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거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존감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성인이 돼서. 남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자존감을 굽히는 걸까? 아니올시다예요. 사과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과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후진 사람들이 사과를 못해요. 후진 사람들이 사과를 못해요. 왜냐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진다. 인사도 잘 못해요. 남들한테 이렇게 고개 숙이는 게 창피해요. 자기가 고개 숙이는 게 그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가 잘났으면 남한테 고개를 싹 숙이죠. 그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사하는 것만 봐도 실제로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사하는 것, 그 다음에 밝게 웃는 모습, 수업하는 태도 이런 것만 봐도 그분의 어떤 수준이 드러나는 거죠. 그건 당연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강사가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수업하는 것만 봐도 그 강사의 수준이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이렇게 수업한다고 해서 저의 지적 수준을 무시하지만 그 얘기를 제가 왜 하겠어요? 이것도 자기 방어 기제예요. 알겠어요?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근데
아무튼 정조가 이렇게 규장과 검서관에 이런 사람들을 등용했다. 그리고 이런 일화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이 일을 추진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허균의 홍길동전에 보면 서울의 차별을 철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홍길동이. 호부호영하게 해달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해달라.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느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을 좀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료가 나올 때 우리가 조심히 골라야 될 게 있어요. 자, 얼굴 좀 보세요.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은 분명히 성공을 했죠.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서울이 신분 상승 운동에 성공하니까 가장 열받아 했던 애들이 바로 중인이에요. 이것도 인생의 교훈이죠. 항상 잘 되면 가장 자기랑 가까이 있던 애들이 자기를 시기해요.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30대 때 정리된 친구들, 40대 때 정리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정리되는 이유는 물론 직업이 다르고 생활 패턴이 달라서 정리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정리되는 이유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보잖아요. 그럼 저 친구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나이가 들면. 아, 이게 산수하는구나. 여러분들은 계산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은 산수한다고 그래요. 아, 저 새끼가 나랑 산수하는구나 지금. 그러면 이제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왜? 친구는 산수하면 안 돼. 다 아시겠지만. 산수하는 건 친구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산수를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 친구는 마냥 내가 손해봐도 전혀 머릿속에 그 손해라는 감정이 없어야 돼. 그게 친구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산수하는 게 느껴진다. 그럼 진짜 산수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만나야지. 그런 친구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 잘 보세요. 서울과 이 기술직 중인들이 신분이 똑같고 멸시하대받고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올라갔으면 옆에서 중인들이 박수를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중인들이 제일 시기해. 제가 여기서도 이건 이제 예입니다.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합격하면 누가 제일 시기하냐.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스터디 조원들 있죠. 그 조원들이 되게 시기해요. 아, 언니 축하해요. 이거는 축하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축하하는 게 아니거든. 그게 무슨 축하야? 이걸로 축하하는 거지. 내가 옆에서 보고 웃고 쓰러질 뻔했잖아. 언니 축하해요. 이건 아니야.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이 사람이 합격해서 내가 떨어졌던 게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해지면 나의 행복을 뺏어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사람은 참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강사들끼리도 그래요. 학원 선생님들끼리도. 누가 수험생을 많이 모았다. 그럼 옆에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이래. 왜 쟤는 나보다 애들이 더 많지?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수험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는 강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실력이든 뭐든, 그게 진심이든 뭐든 다 이유가 있어요. 수험생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 금쪽 같은 돈을 투자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좋아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가 무슨 콘서트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성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작 누구만 인정을 안 해줘요? 다른 강사가 인정을 안 해주죠. 수험생들은 인정해 주는데 강사들이 서로 인정 안 해줘요. 물론 우리 해커스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커스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3년 전에 여기 해커스 처음 왔을 때 여기 수험생 거의 없었어요. 엉망이었거든요. 기본반에 뭐 10몇 명씩 들어있었는데 그거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해커스는 여기 노량진이 분원이잖아요. 유일하게. 강남의 수험생들이 더 많아요. 본원보다. 여기 노량진보다. 유일하게 공무원학원 중에서 이 노량진이 분원인 유일한 학원. 해커스죠. 근데 이 강사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성인들이라서. 다른 학원들 보면 막 강사들끼리 서로 흉도 보고 막 이래요. 서로 씹고.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죠? 양반들의 자기도태 모순. 그러니까 외부의 적과 싸우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외부의 적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이 일어나는데,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은 뭘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이 성공하는 걸 보고 중인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중인은 이 중인과 다르죠. 이건 기술관 중인, 기술관. 근데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철종 때 대규모 소총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소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상소를 올렸다는 거예요. 철종 때 대규모 실제 인원이 1872명, 그러니까 1800여 명이 집단 상소를 올린 거예요. 이름을 1800명 걸 써서 대규모 소총 운동이 일어나는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은 실패하죠. 서울은요? 성공하고. 이게 큰 차이입니다. 중인들은 실패하고 서울들은 성공했다. 이러니 이 중인들이 서울을 시기하는 정도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사료 분석할 때 보면 서울을 가장 욕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입니다.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과 중인의 신분 상승 운동은 구분을 명확히 해주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이 성공했다,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이 실패했다. 요 두 개의 포커스를 딱 맞춰서 보셔야 돼요. 다른 건 할 필요 없어요. 막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번다한데 다 버려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상민인데요. 이 상민과 이 노비를 같이 하죠. 이거는 뭐 아까 전에 했던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절대 수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상민의 수도 감소하고 누구의 수도 감소해요? 노비의 수도 감소해요. 그러니까 절대 수가 감소했다. 특히 이 감소 부분에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수가 감소하는 것? 상민의 수가 감소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이 상민의 수 감소가 국가 재정의 위기, 악화를 불러온다. 악화를 불러온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까 전에 저걸 써주면 된다. 노비 종모법과 공노비 66,000명 해방.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바로 넣고 생략합니다. 노비 종모법, 공노비 66,000명 해방.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분에 대한 부분은 좀 했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남았거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아까 전에 양반과 상민,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는 돌쇠, 스카이싱싱을 타는 양반. 이 둘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향촌의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향촌에서 더 이상 스카이싱싱을 타고 다니는 양반이 위세를 부릴 수가 없죠. 이러면 향촌 질서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바뀐다는 거죠. 누구로? 돌쇠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 네 번째인데요. 이게 신분제와 그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라고 쓰고, 향촌 질서의 변화.
제목을 좀 크게 쓰시는데 향전이라고 쓰십시오. 뭐라고? 향전이라는 것은 향촌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돌쇠와 채진사가 싸운 거죠. 향촌 지배권 전쟁이 일어났다. 자, 우리 향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그럼 향촌 질서가 변했다는 것은 조선 전기 때와 후기 때는 향촌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조선 전기 때는 그 향촌을 누가 지배했냐면 원래 양반들.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돌쇠가 장악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양법을 성공시켰던 그 돌쇠. 지주 집을 찾아가서 소장료를 낮췄던, 낫을 들고, 그리고 마세라티를 타고 다니고, 이런 돌쇠가 계속 향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향전을 이제 구조화 시켜 볼 거예요. 자, 구향이 있어요. 이건 이제 향전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구향은 원래 향촌 지배 세력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족들이죠. 근데 그냥 사족이 아니고 원래 사족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지사족이라고 해요. 무슨 사족? 제지사족. 근데 이 사람들이 향반이 되거나 잠반으로 지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조선 후기가 되면. 그러니까 힘이 없고 돈도 없는 거죠. 스카이싱싱 타고 다니면서. 근데 신양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얘는 누구냐면 분홍입니다. 우리 이양법 할 때 배웠던 돌쇠. 그 광작을 했던 분홍층. 무슨 층? 얘를 뭐라고도 불렀냐면 우리가 이양법 할 때 요호부민이라고도 불렀어. 이 분홍층들. 그럼 이제 얘네들이 어떤 요구를 첫 번째로 하기 시작했느냐? 자신들의 이름을 향안에 등재시켜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향회에 참여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좀 있으면 이제 좀 권력도 좀 잡고 싶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서울시 의회 이런 데 좀 가서 얘기도 좀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자기의 어떤 입장도 좀 반영해서 앞으로의 이 서울시 좀 진행하는 정책들도 자기의 좀 관여를 하고 뭐 그러고 싶겠죠. 얘네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등재시켜 달라고 향안에 등재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누구한테? 얘네들한테. 이건 씨알도 안 맥히죠. 최진사가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마세라티 타고 다니는 것도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향안에까지 얘 이름을 올리면 그럼 향회에서 얘랑 만나서 회의를 같이 해? 돌쇠랑?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죽고 말지. 얘네들 입장에서는 죽고 마는 거야. 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향안 등재를 요구했는데 이 향안 등재를 요구했다는 것은 어디 참여를 요구했다는 거야? 향회.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의회 참여를 요구했다는 거야. 향회 참여를 요구했어요. 근데 이걸 당연히 제지사족이 뭐 했겠어요? 거부했겠지. 그래서 제지사족이 반대를 했겠죠. 제지사족의 반대가 일어나. 그럼 이제 이 반대 속에서 얘네들은 시발 이러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얘네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게 누구냐면 수령과 향리들이야. 왜냐면 수령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힘이 강했을 때 수령이 꼼짝을 못했어요. 실제로. 특히 이제 나중에 정치사 배우다 보면 사림이라는 애들인데 이 사림이 짓고 나면 사림들이 하고자 했던 정치 패턴이 뭐냐면 향촌 자치예요. 그래서 수령의 영향력이 되게 약화돼 있었거든요. 사림이 짓고 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수령들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붙은 거 얘를 밀어주는 거야. 얘를 무너뜨리는 거죠. 같이 힘을 합쳐서. 그래서 수령과 향리, 아전이라고도 하는데 이 수령과 향리의 아전입니다. 향리의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 쓰고
신양이 관건과 결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양이 뭐와 결탁했다? 관건. 이 수령도 말 그대로 관리니까 이걸 다른 말로 관건과 결탁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 상황 속에서 신양이 이겨버립니다. 수령이 많이 도와주죠. 근데 이 수령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번 이제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마을 입구로 들어오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다리 공사를 못해. 이 지방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이 없어. 이 다리 공사를 할 만한. 그럼 원래 전에는 이 저 제지사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다리를 공사를 했어. 근데 지금은 제지사족들도 그럴 여력이 없어. 그래서 다리 공사가 안 되고 있어 계속. 지금 2달 됐어. 마세라티가 못 돌아오는 거야. 마을로 못 들어오는 거지. 왜냐면 스카이싱싱은 이렇게 메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렇지? 이건 징검다리니까. 근데 마세라티는 못 들어오는 거야. 다리가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돌쇠만 지금 짜증나지. 그러니까 돌쇠가 이제 수령한테 찾아가서 아니 왜 다리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이제 이렇게 싸가지 없이 해야지. 다리 공사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수령이 돈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그 저기 양반들한테 얘기해서 공사를 빨리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아유 그 참 일을 내 차가 지금 며칠째 못 들고 있지. 지금 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좀 주차를 좀 밖에다 해놨잖아요. 동구 밖에다. 수령이 알았어. 좀 얘기 좀 잘 해봐요. 근데 저기 양반들도 돈이 없어. 돌쇠가 있다 하는 얘기. 얼마인데 그래요? 다리 공사하는데. 그럼 이제 수령이 20억이나 들어. 그래서 돈이 없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돌쇠가 얼마요? 20억이요? 아이 그럼 진작 얘기하시죠. 그거 밥 한 끼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제가 빨리 공사할게요.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면 주도권이 자꾸 넘어가 돌쇠한테. 뭐 다리만 공사해? 성도 공사해야지. 그럼 이제 수령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이 돌쇠랑 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돌쇠가 좀 가끔씩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돌쇠가 일식집 같은데 데려갈 거 아니야? 응? 뭐 이렇게 아가미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데. 그런데 먹고 그럼 맛있거든 또 그런 거 먹으면. 얘네들 안 사주잖아. 야, 수령한테. 수령도 좋고. 이게 결탁되는 거야 이렇게. 결국 누가 이겨요? 신양이 이기니까 제목이 이렇게 붙겠죠. 왜 뒤에 변화라고 붙겠습니까? 얘네가 이겼으니까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다 화살표를 칠게요. 그리고 여기다 필기합시다. 자, 화살표를 밑으로 치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향전 이후의 결과죠. 여기다 쓰세요. 향전 이후 가운데다. 그럼 향전 이후 어떻게 되느냐? 일단 사족의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약화된다. 제지사족의 지위는. 그리고 관건이 강화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관건은 수령과 향리의 권한입니다. 물론 분홍충의 힘도 강화됐겠죠. 근데 실제로 분홍충보다 수령의 힘이 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차피 돌쇠는 돌쇠거든요. 한계가 있잖아. 돈만 대주고 수령이 전면에 나서서 제지사정 누르고 뭐 이러는 거죠. 관건의 강화가 일어나.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관건은 수령과 향리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지방 행정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이 향리의 농민 수탈도 더 커져요. 원래 이 향리를 얘네들이 감시했었거든. 근데 이 감시 장치가 없으니까 이 향리들의 농민 수탈도 강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향회라는 곳이 있었죠. 지방의회. 이
회의하는 곳이에요. 근데 원래 여기는 제지사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역의 일들을 처리하고 그 마을의 풍속을 교정하고 이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향전 이후의 향해는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화 돼요. 그러니까 수령이 세금을 거둘 때 잘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잘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향의 입장에서, 분홍층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이제 향해의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그렇게 도와줘야죠. 자기가 이길 수 있도록 또 수령이 도와줬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향회의 변질이 일어난다. 이 향회의 변질은 수령의 부세 자문기구가 돼.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사족들은 그럼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렇게 무너지는데 얘네들이 몸부림을 쳐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몸부림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사족의 지위 유지 노력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얘네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돌쇠보다 나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돌쇠는 못 따라오는 게 있죠. 얘네들한테. 얘네들이 족보를 막 편찬하기 시작해요. 족보는 원래 16세기 때부터 편찬돼, 고려시대 때는 없어요. 16세기부터 편찬되는데 이때 엄청 편찬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거 보면서 그래도 위안을 얻는 거죠. 자위하는 거예요. 우리 증조부가, 우리 할아버지가 돌쇠 저 병신 저 이런 거죠. 이렇게 보면 돌쇠는 저 할아버지가 뭐 왕돌쇠일 거 아니에요. 이 족보가 없지 얘는. 이 족보 편찬이에요. 족보 편찬.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 최진사의 아들이 서원에 갔더니, 교육기관인데 서원에 갔더니 아니 돌쇠 아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 이것도 못마땅하지. 짜증나고. 그러니까 문중서원을 만들어. 지네들 문중만 다닐 수 있는 서원. 그리고 이제 사후 같은 거 만들어서 위패 모셔놓고 조상들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이러는 거야. 이런 게 다 자위야, 자위. 자기들 스스로 위로받는 거야. 사실은 바뀌는 건 없죠. 상황이 바뀌진 않잖아요. 이래도 뭐 족보 편찬한다고 해서 뭐 최진사가 마세라티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거라도 하는 거지 뭐. 위안을 얻고. 문중서원을 설립하고요. 사우, 이거는 이제 사당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설립해서 위안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성촌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마세라티 꼴을 안 보는 거죠. 응? 아예 그 새끼를 안 보는 거, 아예 돌쇠를 안 보면 그래도 승질은 덜 날 거 아니야. 응? 이게 동성촌락 이런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안 배워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원래 향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향약. 그러니까 이 향약이 원래 사족들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농민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 향약에서의 주도권을 역시 돌쇠한테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향약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향약은 보통 이제 군현 단위로 운영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동작구 향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촌락 단위로 운영되는 더 작은 농민 조직체가 있어. 그게 동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향약은 동작구 향약 이런 게 있죠. 근데 노량진 동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큰 향약에서는 이제 주도권을 상실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자기 동네에서만이라도 그래도 좀 힘을 써보려고 동약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촌락 단위의 동약을 중심으로 지위 유지 노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조선 후기의 향전 이후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기본반이나 심화반이나 이제 앞으로 계속 공무원 준비를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선 후기가 핵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대서부터 지금 신분제도를 배웠는데 고대, 그 다음에 고려 중세, 그 다음에 조선 근세까지 신분제도가 그냥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분제도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게 조선 후기니까 유지됐던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중요하고 그것이 결국 뭐까지 만들어내요? 향전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신분제의 흔들림이 동요가 결국 뭐까지? 향전까지 만들어낸다. 조선 후기 때. 그래서 향촌에서까지 양반들의 어떤 지위가 어떻게 되는? 약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나타난다는. 이게 이제 총체적으로 신분과 어울려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